안녕하세요. 오늘 종강이죠? 자, 그 요약지 개별적 중개 실무 보도록 합니다. (145쪽) 개별적 중개 실무. 여기는 출제 비중이 최소한 4개 정도, 주임법, 상임법, 경매, 대리인 등록 규칙, 그래서 4개 정도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의무가 나와 있는데요.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합니다. 잔금 쳤어요. 그러면 며칠 내에 이전등기 하시라고요? 60일. 보존등기 신청 의무는 없죠. 근데 이제 보존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양도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먼저 보존등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등기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감 잡고요. 만약에 등기 60일 내에 이전등기 안 했잖아요. 잔금 쳤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에 등록세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한다고 그랬죠. 전에 등록세가 2%였죠. 2%였고 그래서 없어졌기 때문에 취득세 표준세율 4%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감 잡고 이거는 등기 권리자만 맞습니다. 자, 그럼 계약세 거민제도로 갑니다. 계약세 거민제도인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시법 시간에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계약세 거민 대상. 그래서 우리는 실무이기 때문에 어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민을 받아야 되는가.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거민이라는 제도는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겁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목적은 탈세 목적이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계하는 자는 거민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민 대상 계약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민받은 계약서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입니다. 이거는 토지와 건물뿐이죠. 그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이것은 거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유권 이전 계약의 대상이죠. 그러면 소유권이니까 일단은 지상권이나 임차권, 전세권 모두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전계약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소유권 이전계약의 종류는 일단 매매가 있고 교환도 있고 증여도 있죠. 그러니까 매매, 교환, 증여는 거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 판결, 경매를 따져봐야 되는데 상속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러면 이거 상속 등기할 때는 거민 받은 계약서 낼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경매로 취득하는 거예요. 이건 투기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민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판결 있잖아요. 이건 짜고 치는 걸 맡겨서 판결서에다 거민 받아와야 되죠. 그래야 이전등기 촉탁을 해줘요. 그래서 판결이 대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였어요. 거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건 탈세 우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제되는 것들 이제 주의하시는데, 의제되는 것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거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죠. 또 부동산 거래 신고했잖아요. 역시 거민 받은 것으로 의제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말하고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입니다.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거민받을 일이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입니다. 이것도 거민받을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감을 받으시고, 참고로 말해요. 형식적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공유하던 부동산을 분할함으로써 만약에 이전 등기 한다. 공유물 분할할 때는 이전 등기 하죠. 그럼 약정서에다 거민 받아오셔야 돼요. 다음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이전 등기 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해지 약정서에다가 거민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는 잘 아셔요. 가등기 신청할 때는 거민 받은 계약서 내요, 안 내요? 안 내고 본등기 실태 때 거민 받은 계약서 내죠. 그래서 그건 이제 공시법 시간에 들어봤을 거고요. 그럼 거민의 절차 잘 아십니다. 거민의 절차는 관할은 일단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관할이고, 이들이 거민권한을 위임할 수 있죠. 그럼 위임을 누구한테 할 수 있냐? 자기보다 하위 직급에 있는 읍면 동자한테 위임할 수 있죠. 그리고 2개 이상의 시군구역을 치른 부동산 한 계약서에 썼다. 그럼 이때는 그중 1개의 시군구청장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시군구청장인데 위임했을 때는 이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요. 이때 위임을 했을 때는 등기소장에게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등기소장에게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거민받은 계약서는 결론적으로 이자에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등기소장에게 통지만 해주면 될 것이다. 이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거민 신청은 당사자 중 1인이 신청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죠.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사, 변호사, 법무사가 신청할 수 있죠.
이들은 그 권한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검인받으러 갈 때 계약서 원본 한 통과 사본 두 통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사본 한 통은 지가 보관하고 한 통은 세무서에 송부하죠. 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검인 신청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실질적 심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형식적 요건의 구비요만 심사하여 지체 없이 검인도장 찍어서 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검인계약서 필요적기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검인계약서 필요적기사항은 당, 모, 계, 대, 개, 조다. 개공이 좋아하시는 거. 당목과 계대, 이게 당사자고, 목적 부동산, 계약의 연월일, 대금의 정산평가,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과 조건기한이에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과 일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감 잡고, 그럼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만약에 미등기 전매였습니다. 검인 받지 아니고 미등기 전매한 자, 이 자는 1, 3으로 처벌해요. 1이 뭐다? 1년 이하의 징역이고, 3천만 원의 벌금이고, 여기에 만약에 탈세 목적이 가미됩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검인받지 않고 미등기 전매하면 이 숫자 거꾸로 바뀌어요. 3일로 바뀝니다. 3년 이하의 적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등기 원인을 허위 기재했잖아요. 증여했는데 탈세하기 위해서 매매를 기재해버렸어요. 그럼 등기 원인 허위 기재도 탈세 추정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3일로 처벌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가 바로 이제 계약서의 검인제도였고요. 출제는 이 부분이 지금 언제 냈냐면 원래 15회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냈죠. 거래규제였으니까 지속적으로 냈는데 15회 추가 때 냈었고요. 그 다음에 18회 때 냈었고, 그 다음에 24회 때 냈어요. 출제한 지가 좀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이해만 해두십니다. 그러면 계약서의 검인제도 여기까지 다 봤고요. 그러면 문제를 여기까지 확인해 볼까요? 자, 문제집 들어갑니다. 문제집은 202쪽입니다.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2번 문제 바로 갑니다. 15회 추가 때 일부 수정한 문제인데, 자, 2번 문제. 개업공사의 중개로 갑과 을 간에 토지교환계약이 성립된 경우 계약서의 검인을 바꾸자 하는 경우 틀린 것을 그랬습니다. 1번이에요. 갑은 검인 신청을 하기 위하여 계약서 원본과 그 사본 두 통을 제출하였다. 잘했죠? 2번 질문. 갑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검인 신청을 하였다. OX. X. 주소지 틀렸죠? 우리 과목에서 주소지 때문에 무조건 틀렸어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검인 관할은. 3번.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사가 검인을 신청할 수 있지요. 그래서 개공, 변호사, 법무사 신청할 수 있고요. 4번. 을이 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을 허위 기재에 신청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기 원인 허위 기재. 이건 그러니까 증여를 했는데 매매를 기재했다고 그랬어요. 탈세 추정된다고 그랬죠? 3일로 처벌한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럼? 참고해 두시고, 다음 5번입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을 말하죠. 교환계약, 쌍무계약을 말합니다. 이때는 반대급배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행을 신청해야 한다. 맞죠? 안 하면 5배 이하에 달하는 과태료입니다. 등기권리자에 대해선. 자, 그러면 3번 문제 더 가볼까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행을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맞죠? 계약 원인, 소유권 있는 계약하고자 하는 자는 검인받은 계약서 내야 되고. 2번. 시장 등이 읍면동장의 검인권을 위임한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맞죠? 등기소장이 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이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고요. 3번입니다. 검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15일 이내 그 형식적 요건의 구비요건만을 심사한 후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는 검인하여 신청을 기부해야 한다. 15일이 아니고 지체 없이죠, 이거. 지체 없이 검인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형식적 심사만 한다. 다음 4번입니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배 이행이 완료된 날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자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잔금을 쳤는데 60일 이전 늦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60일에 이전 늦게 하지 않냐고 다시 팔아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 검인 받아야 되고 이전 늦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 5번이에요.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부동산 소유권 이행을 할 때에도 검인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맞죠? 형식적 이전 늦게요.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에 검인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약정서에도 검인 받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검인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져보자 한번. 다음 중 검인을 받아야 할 대상을 모두 고른다면 OX로 가봅니다. 임목매매계약서 X, 주택임대차 계약서 X, 토지건물 교환계약서
5. 교환은 받아야 됩니다. 아파트 증여계약서 5죠. 증여가 빠지는 게 유일하게 토지거래과제예요. 그죠? 토지거래과제는 유상계약이죠. 그러니까 증여가 거기서 빠집니다. 그래서 증여 5. 지상권 설정계약서 X. 공유토지 분할계약서 5입니다. 형식제 있는 게만 이거 검인받아야 된다. 다음 매수인이 국가인 매매계약입니다. X죠. 판결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된 판결서 5죠. 그러면 디귿, 리을, 비읍, 이응인가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제되는 것들 5번 문제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시고 6번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7번 문제 있지 않습니까? 7번 문제도 그 3번 지문 잠깐 보실래요? 그 7번에 3번 지문 있잖아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인계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등기 신청서 부본의 송부와 함께 검인된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한 통을 부동산 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거 맞거든요. 참고하시는데 부동산 소유권 이행을 등기관이 했어요. 그러면 등기관은 10일 내에 세무서장에 알려주라는 얘기죠. 이거 크로스 체크한다는 건 느낌 오셔요? 지금 우리 시군구청장이 검인도장 찍어줬죠? 그럼 한 통 보관하고 한 통은 세무서장에 송부한다고 그랬죠? 등기관이 이번에 이전 늦게 했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에다 이전 늦게 하면 등기관이 다시 10일 내에 세무서장에 통보해주고 있죠? 크로스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구청장한테 받고 있고 등기관에서도 받고 있어요. 세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크로스 체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탈세 추적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알아보실 거예요. 그럼 이제 8번 문제가 24회 기출이었잖아요. 이게 마지막 출제했었는데 우리가 기본서에서 풀어봤지만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개공사 갑이 을 소유 엑스토지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개공이 갑이죠. 지금 소유자가 을입니다. 이때 이제 병이 매수를 하고자 하는 거겠죠. 1번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OX. X. 우리 계약서를 작성한 갑은 검인 신청할 수 있죠? 틀렸고. 2번.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엑스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검인 대상이 된다. OX. X. 저당권 아니고. 다음 3번입니다. 병이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인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 계약서는 검인 대상이 된다. 맞아요? 예, 그래서 본등기 시에는 검인받은 계약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정답 됐고요. 4번입니다. 갑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의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 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해버리면 이때는 검인이 의제돼버리죠. 토지거래가 받아 의제되죠. 그럼 농취증 받으면 의제되나요?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검인 의제돼버린다. 그래서 틀렸고 5번. 병으로부터 검인 신청을 받은 엑스토지 소지관할청에 검인할 때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은 실질적 힘사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형식적 요건을 구비만 힘사한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실명법으로 들어갑니다. 교재 요약집 147조로 들어가요. 이 실명법에 대한 내용도 이제 민법하고 우리가 완전히 겹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명법 출제는 지금 언제 출제했냐면 15회 때 출제했죠. 그 다음에 18회 때 냈고요. 그 다음 25회 때 냈어요. 그 다음에 27회 때 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실명법에 대해서는 최근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그럼 지금 24회 때는 검인을 냈죠. 25회 때는 실명법을 냈죠. 26회 때는 실거를 일단 예상했어요. 이게 실거를 예상했고 27회 때 실명법 작년에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냥 훅 지나가고 싶은데 어쨌든 이제 종강이라 가볍게 하고 갑니다. 그럼 이 실명법이라는 것은 1995년도 7월 1일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을 잡기 위해서 이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명의신탁 입법 시행에서 전부 무효가 됐습니다. 그럼 입법 3조 1항이거든요. 입법 3조 1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시는 분은 실명 등기 들어오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건 전체가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등기 능력이 인정되는 물건 전체. 그러면 물건이 실명 등기 의무가 있으니까 이거 채권입니다. 임차권이라든가 환매권이에요.
그럼 임차권, 판매권은 실명 등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임차권이나 판매권은 실명 등기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물권이 전체가 대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을 취득해도 실명 등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이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는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대내적으로 실권리자 따로 있죠. 근데 등기만 타이밍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명의신탁이고 이걸 규제하기 위함이고, 이거와 똑같이 규제하는 게 장기 미등기자를 이 법이 규제하네요. 그럼 장기 미등기가 뭐냐면 60일 내에 이전 등기 치라고 그랬죠. 근데 이자가 잔금 쳐놓고 말이에요. 60일이 넘어서 3년 동안이나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이나 등기 안 한 자가 바로 장기 미등기자예요. 야는 명의신탁자와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의 명의 빌려서 등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자는 명의신탁자와 완전히 똑같이 처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명법상 이제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입니다. 명의신탁의 효력인데, 명의신탁을 하고자 할 때는 일단 약정을 맺습니다. 그럼 이 약정,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죠. 이것은 무효. 그럼 이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등기합니다. 그럼 이게 명의신탁 등기죠. 등기도 무효. 물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근데 부동산의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네요. 선이었다는 얘기죠. 매도인이 선인 경우는 그 수탁자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거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수탁자 앞으로 된 등기 유효입니다. 다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하네요. 그럼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이게 취득하죠. 그래서 선악불문이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매신행에 적극 가담합니다. 이때는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는 선량관 그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반항이죠. 자, 그래서 이 정도 효력 잘 알고 있고, 그럼 우리는 실무니까 말이에요. 주로 제외되는 걸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그 147쪽에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라 나와 있죠. 명의신탁처럼 보이지만 명의신탁에서 제외되는 거.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먼저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물건을 채권자 앞으로 넘겨줍니다. 채무 변제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면 이게 뭐예요? 양도 담보.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를 해주면 가등기 담보. 그럼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는 명의는 채권자 앞으로 돼 있죠, 지금. 근데 실권리는 채무자에게 있는 거죠. 명의신탁처럼 보이지만 담보 취지로 넘어갔으니까 봐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이거 양도 담보할 때 이거 담보란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되죠. 담보 서면 제출해야 된다. 이거 안 내면 명의신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제외. 다음 두 번째, 이거 상호 명의신탁이 있죠. 상호 명의신탁은 무늬만 명의신탁이에요. 그래서 이 상호 명의신탁은 다른 말로 구분 소유자의 공유등기라고 부른다고 했죠. 구분 소유자의 공유등기. 이게 민법 시간에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토지를 예를 들었었는데, 토지 한 필지를 정확하게 2분의 1 나눠서 갑은 이쪽을, 을은 이쪽을 취득하기로 했는데, 이들이 이걸 분필하지 않고 공유등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리고 그 공유로 등기하는 거. 이게 바로 상호명의신탁이다. 이게. 그래서 이게 명의신탁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한 필지 전체로 보게 되면 소유자가 갑과 을이 맞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정에서 제외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상호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명의신탁정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이걸 구분 소유자의 공유등기를 한다. 이거. 갑과 을은 공유자임을 전제로 이거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늬만 공유죠, 이것도. 그래서 실질 소유권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했습니다. 그럼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했다면 법이 허용했으니까 이건 명의신탁이 아니죠? 자, 그래서 제외되는 경우 세 가지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특례. 특례를 또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이 특례에 대해서는 일단 배우자에 대한 특례가 있고 종중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도 있죠. 남편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처명의로 등기했어요. 원래 명의신탁 맞죠? 또 종중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종중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했어요. 종중 명의로 등기한 게 아니고. 그럼 이것도 명의신탁 맞죠? 그 다음에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종교단체 명의로 부동산 취득하면서 등기해버린 겁니다. 이거. 그럼 원래 다 명의신탁이죠. 근데 그렇게 등기했을지라도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든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든가, 또는 기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어요. 이런 불법 목적이 없었죠. 그러면
요거 실명법상 명의신탁의 효력 규정, 약정, 등기, 모의라고 그랬죠? 이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아가 제재, 과징금이 있고 이행강제금, 벌칙이 있거든요. 이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특례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법리적으로 따지면 제외되는 경우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이거는 완전히 구조를 달리한다고 그랬죠? 야는 처음부터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근데 야는 명의신탁이 맞아요. 하지만 이런 불법 목적이 없었다면 이때는 봐주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구조가 틀린데 결론은 둘이 같다고 틀리다고? 같다고 그랬죠. 상호 명의신탁 등기입니다. 구분소유자 공유등기 했어요.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고 그랬어요. 유효라고. 나아가 남편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처명의로 등기했어요. 왜? 아들내미 배기 싫어서.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 등기도 그럼 유효하다는 얘기죠?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상호 명의신탁과 이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있죠? 이것을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유효한 명의신탁이 18회 때 우리 쪽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유학집에 유효한 명의신탁에 대해서 판례 1번에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민법 시간에 공부했을 거므로 잘 아실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 이제 제재에 관한 사항으로 가야죠. 우리는 제재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무니까. 그럼 제재로서는 일단 과징금이 있어요. 과징금이라는 것은 원래 법을 위반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 이익을 환수한 제도라고 그랬죠? 그럼 과징금은 이거 확정금 아닙니다. 최고 부동산 평가액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나간다?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으로 과징금이 나가요. 최고 30%다. 이거 그래서 30%를 부과하는 거 아닙니다. 30% 내라는 걸 일단 이해해 두시고 위반 기간, 부동산 평가액에 따라 규정이 딱 달리돼 있어요. 그럼 과징금은 누가 맞느냐? 명의를 빌린 신탁자가 맞죠? 그 다음에 신탁자와 지위가 똑같은 장기 미등기자 과징금 대상이에요. 나아가 양도담보할 경우에 담보서면 제출하라고 했죠? 안 냈다. 그럼 담보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그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과징금 대상이에요. 그럼 과징금 나갔거든요. 그러면 자기 앞으로 등기 돌려야 되죠. 근데 안 돌리잖아요. 그럼 이행강제금 떨어집니다. 그럼 이행강제금은 일단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돌립니다. 1년 내 안 돌린 거예요. 그럼 이때는 부동산 평가 몇 프로가 나간다? 10%가 나가요. 이게 1차 이행강제금. 이건 확정금이에요. 이행강제금은 1차 나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돌린 거예요. 그럼 이때는 부동산 평가액의 20%가 이행강제금이 부과합니다. 이게 2차 이행강제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탁자가 말이에요. 과징금, 이행강제금 포함해서 최고로 맞아버리면 부동산 평가액의 60%까지 맞을 수 있죠? 그래서 과징금은 최고 30%고 이행강제금 1차 10, 2차 20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자고 그랬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교재에서 토지거래과제가 가장 먼저 나왔죠?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이행강제금이 있었습니다. 거긴 최고 10%. 두 번째 이행강제금이 농지법에서 나왔죠? 이건 두 번째 나왔으니까 20% 매년. 그 다음에 요거는 1차 10, 2차 20. 이제 종합한 거예요. 마지막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형벌도 기억하는데 이 형벌에 대해서는 일단은 5231이죠. 5231. 기억나세요? 숫자가 5231로 처벌됩니다. 형벌이. 그럼 5년 이하적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얘기죠. 요건 누가 맞는다? 신탁자가. 3일은 수탁자가 맞아요. 그럼 신탁자와 지위가 동일한 자는 다 5년이에요. 장기 미등기자. 다음에 양도담보 경우에 담보서면 미제출 채권자와 채무자. 이겁니다. 그래서 신탁자는 5위,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는 3일 이렇게 처벌합니다. 5위, 3일로 기억해 주시고 2, 3일이라는 숫자는 저기 거민제도에서 나오죠. 탈세 목적 미등기 전면자도 3일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우리 수탁자 있지 않습니까? 명의를 빌려준 자. 수탁자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신탁자는 세 가지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수탁자는 형벌만 대상입니다. 감 잡았죠? 여기까지. 그럼 나머지 명의신탁의 유형에 대한 법률 관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풀면서 일단 가볍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재 149쪽에 지금 판례가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1번 판례는 유효한 명의신탁 법리를 지금 정리해놨고 나머지 150쪽, 151쪽에 판례가 쫙 실려 있죠? 2차 마신 분들 읽어놔야 되죠? 2차 마신 분들 읽어놓으세요. 물론 1차를 같이 하신 분도 읽어도 누가 때리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 하고 문제 들어갑니다. 205쪽 9번 문제 보죠.
다음은 부동산 실질 권리자 매입 교환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1번입니다. 이 법에 의한 명의신탁 금지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가등기를 포함하여 등기 능력이 인정되는 모든 권리이다. 자, 속으면 안 되는데 실명 등기할 의무가 있는 것은 물권 전체라고 그랬죠? 물권이라고 그랬지. 등기 능력이 인정되는 모든 권리가 아니에요. 맞죠? 등기 능력이 인정되는 모든 물권이에요. 채권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모든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를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게 상호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 OX 제외된다. 이건 제외되는 거예요. 자, 그래 틀렸고 3번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서 제외된다. 이건 제외되는 게 아니죠. 원래 해당한다예요. 해당한다. 다만 특례가 적용되는 거죠.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이때는 그 등기는 유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굳이 2, 3번을 따지면 2번은 제외된다고 3번은 해당한다예요. 다음 4번 질문.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등기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OX 산업불문 대항불가죠. 예, 그래서 틀렸고 5번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그러니까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했다는 얘기죠.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죠?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 15회 때 문제였잖아요. 요 15회 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자, 신탁자갑과 수탁자 을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한 뒤에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병,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름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그럼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으니 이게 계약명의신탁 아니겠어요?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있는가 을의 명의로 격려된 뒤에 을이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이 소유권 있는가를 격려했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그럼 지금 이 케이스가 사례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부동산의 매도인이 병이죠. 이 병과 지금 누가 계약을 했냐? 을이 했죠.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때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뒤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 매도인께서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소유권 이행기가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렇게 넘어갔죠 지금. 그 다음에 이 을이 이 부동산에 대하여 이걸 정에게 다시 팔아치웠어요. 그럼 지금 이거 병이 몰랐다고 했으니까 전형적인 계약명의신탁이에요. 맞죠? 그럼 이 경우에 을이 지금 수탁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갑이 신탁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위면 명의신탁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다른 사람 앞세웠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을과 병 사이에 체결된 매도인과 수탁자에 체결된 매매계약 유효죠. 그럼 등기도 유효다. 맞죠? 등기도 유효예요.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전부 무효죠 이거. 약정은 무효.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에게 팔아치웠어. 얘는 산업불문 취득이죠. 그러면 이 갑은 정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가봅니다. 1번 질문. 신탁자 갑과 을 간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나, 맞아요? 약정 무효고 을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행의 효력은 유효하다. 맞았네요? 자, 그래서 1번 정답이에요 바로. 그래서 주의할 게 그거라고 그랬죠. 만약에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 그럼 계약명의신탁을 떠올려야 되고, 여기서는 바로 지문에서 수탁자 표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걸 꼭 찾아내야 되고, 이거 수탁자가 제3자 처분했어요. 이거 횡령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계약명의신탁뿐만 아니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도 수탁자가 제3자 처분하더라도 횡령은 아니라고 그랬죠. 전원합체 판결로 바뀌었죠 이거. 그래서 일단 이해 두시고, 그럼 1번 정답 나왔어요. 2번 수탁자 을과 정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을과 정 간 매매계약 유효죠. 이거 맞아요? 근데 정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알아도 취득하죠? 적극 가담은 취득 못하죠. 틀렸고 3번 정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기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맞죠? 정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있는 게 유효합니다. 신탁자 갑은 정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죠? 대항 불가해요. 다음 4번 을의 처분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된다. 을 수탁자죠? 횡령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틀렸고 5번 을은 수탁자죠 지금. 1년 이하 적도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틀렸죠? 1, 3이 아니고 3일이에요.
그래서 이 수탁자 을은 3년에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신탁자입니다. 신탁자는 5년 이하적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럼 11번 문제가 27회 작년 문제였어요. 이거 그래서 중간 생략한 명의신탁, 즉 제3자간 명의신탁을 물어봤는데 이건 기본수에서 풀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12번 문제가 바로 18회 기출이었어요. 이게 유효한 명의신탁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고, 우리 13번 더 갑니다. 13번. 다음 중 부동산 실일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못한 것을 모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기억입니다.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과 상관없이 대외적으로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이거 판례죠. 이게 경매에 있어서 계약명의 신탁이에요. 법원이 자금을 대고 있다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탁자, 명의인이 다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입니다. 명의신탁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기속이 뭔지 알죠? 이거 과징금은 30% 이내에서 부과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00% 면질 수는 없다. 부과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기속행위입니다. 맞고요. 다음 디귿. 소유권 보존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증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도 무효가 된다. 자, 이 판례 보존 등기를 타인 명의로 했어요. 지금 보존 등기 자체를. 그러면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이자가 을의 명의를 빌려서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을 명의로 등기한 겁니다. 그럼 이거 명의신탁증 무효죠? 등기도 무효예요. 보존 등기 자체가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쯤도 맞고 리을 상호명의신탁 관계는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는 자,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는 자는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전체에 대한 분할 청구는 안 되죠.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는 자는. 자, 그래서 리을 지문 틀렸고 민법 시간에 들어봤습니다. 미음,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이게 뭐예요? 양도담보죠. 채무 변제 담보하기 위하여 이전받는 거 양도담보고 가등기하는 경우 이건 가등기 담보죠. 이건 명의신탁 결정에서 제외된다. 맞죠? 그럼 지금 옳지 못한 거라고 그랬죠. 그럼 정답 리을 2번 뿐이죠. 이걸 또 거꾸로 5번 친절하게 써놓으신 분 있죠.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에서 옳지 못한 것 골라라, 틀린 것 골라라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가 25회 때 기출했는데 제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보겠습니다. 공인인증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일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에요. 위법한 명의신탁 액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자에 지금 5년 이하적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았네요. 신탁자 5일, 수탁자는 3일. 그래서 1번 정답이에요. 아이고 반가워라. 2번 무효인 명의신탁 액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가에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요즘 대세예요. 명쾌하게 보여주죠. 전에 같았으면요. 그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내버렸을 거예요. 확정금액이란 말을 빼버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또 엄청 고민하죠. 30% 험의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나갑니다. 30%를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입니다. 위법한 명의신탁자라도 이미 실명등기했을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실명등기 했다 하더라도요. 실명등기 했다 하더라도 위반 기간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평가에 따라서 이거 부과해야 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이게 그래서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3번님은 틀렸고 4번입니다.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요로 요구한다. 많이 틀렸죠?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내에 등기 안 치면은 이건 10%가 나가죠. 다시 1년 내에 등기 안 치면 이때는 20%가 나가죠. 매년 20%가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역시 4번님은 틀렸고 5번님은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부여한 부동산하는 물건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유효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실명법을 다 봤고요. 이제 15번부터는 주임법이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주임법은
152쪽 유학집이 있는데 이건 주임법, 상임법 매번 출제하죠. 매번 출제합니다. 그래서 민법 시간에 공부를 잘 했으므로 이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문제 풀면서 이론 정리하자 이거예요. 이거는 민법 시간에 잘 공부했으니까. 우리 민법 종강했나요? 내일이 민법인가요? 그렇구나. 근데 이미 했죠 이거? 주임법, 상임법. 실명법도 했죠 다? 자, 15번 갑니다.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 민법하고 우리가 주임법, 상임법이 완전히 겹치고 있는데 우리는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조문을 위주로 이해되면 된다고 했죠. 근데 민법은 판례 태도라든가 이런 걸 엮어서 물어봐요. 자, 갑니다. 그럼 15번 문제. 주임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적용 범위 같은 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1번. 이 법은 임대차 계약 당시에 주거용으로 계약하고 맞죠? 이게 원칙이에요. 주거용으로 계약해야 됩니다. 상가로 계약했고 임의적으로 바꿔줬다. 주택으로. 그래도 보호 못 받아요. 근데 만약에 상가로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개조했잖아. 그럼 개조된 때로부터 적용이 되죠. 자, 어쨌든 계약 당시 주거용으로 계약하고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로 사용한다면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 건물이든 불문 적용되죠? 맞습니다. 2번입니다. 이 법은 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이 없다. OX. X. 일부를 주거 외로 써도 상관이 없죠. 주된 용도로 써야 됩니다. 주거용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2번 정답. 3번. 이 법은 적용 범위에 있어서 보증금 제한 규정이 없죠. 이게 상가 임대차법과 차이가 있는 거죠. 주임법은 적용 범위에 보증금 제한 없습니다. 보증금이 10억이 됐더라도 보호받는다는 얘기죠. 자, 다음 4번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한국트위트공사라든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자연인의 하나에 적용하는 게 아닌 임차인이 법인에게 적용되는 예외가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면요, 중소기업이 만약에 임대차를 했어요. 주택을 임차하고 그가 지정한 소속 직원이 입주와 등록을 했죠. 그럼 대항력을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중소기업이 그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중소기업이 우선문예권 취득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임차권 등기명령 종료됐는데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 임차권 등기명령제 법인한테 적용되냐고요. 안 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만약에 보증금 못 받았다, 못 돌려받았어요. 그러면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참고 이 법인한테는 최우선 변제는 인정 안 해요. 참고해두세요. 최우선 변제 인정한다. 들어봤나요? 누구한테? 내가 얘기했나? 참고하세요. 이건 법무사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법인한테는 최우선 변제는 인정 안 해요. 참고하시고 5번 갑니다. 이 법은 채권적 전세에도 적용되나? 맞아요? 채권적 전세는 일시사용, 미등기 전세를 말하는 거죠. 여기도 적용이 되고 일시사용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적용 범위 꼭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저 16번 문제 더 볼까요? 잘못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이제 존속기간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용이시는 경우 임차는 언제든지 계약에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다음 2번. 임차인 본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그 배우자나 자녀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맞아요? 기억나죠 이거? 배우자 자녀 주민등록 인정했습니다. 3번.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합의하여 주택 임대차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OX. X입니다. 누구만?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이제 존속기간에 대한 내용인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 자, 그럼 먼저 이제 주임법에서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은 이제 1번 문제에서 풀어봤고요. 그 15번 문제에서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에 대한 보호인데, 이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최단기간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최단기간 주임법 2년이죠. 그럼 2년 미만을 정한 기간 유효하죠? 유효합니다. 근데 이 기간의 유효를 누구만?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 주장 못합니다. 묵시갱신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묵시갱신은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이죠.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묵시갱신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몇 월? 1월까지 사이죠. 이때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럼 묵시갱신하고 그럼 전임대차와 동일 요건으로 재임대차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다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랬어요. 기억납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번이면 맞은 거예요.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해지 통지는 임차인만 할 수 있죠? 그럼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했어요. 그럼 임대인이 통지 받았습니다. 몇 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해요?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죠? 알고 있고. 이건 그래서 임차인한테 무지하게 유리한 규정이더라. 그래서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을 연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묵시행정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죠? 자, 그러므로 3번 질문 틀렸습니다. 3번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3번 질문 틀렸고 4번 질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차 계약 묵시로 갱신입니다. 맞아요? 임대인이죠? 6월에서 1월이고 5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도 임차인이 보증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맞죠? 자, 그래서 존속기간 이해해 두시고 그럼 17번은 이제 가로놓기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들어갈까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2017년 8월 21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17년 8월 22일 오전 0시이다. 맞아요? 자, 이제 대항력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러면 이거 일단은 대항력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이거 대항력권이죠. 그러면 주택에 입주를 해야 된다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한테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대항력은 언제? 다음 날서부터. 다음 날 0시로 보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1번 질문 2017년 8월 21일에 입주 주민등록했으므로 22일 0시부터 취득하죠. 맞고요. 2번 한 집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한 동만 있는 경우 다가구용에 한 동이 있어요. 그럼 임차인이 전입신고 그 집원까지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몫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OX. X죠. 이 질문 고맙게도 엄청 잘 물어봅니다. 다세대 다가구.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동호수까지 해야 돼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집원까지만 하면 되고 아까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민등록 관련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이해되시고 자, 다음 3번입니다. 주택 입주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우선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맞아요? 네. 이거 우선 변제권으로 지금 넘어왔는데 그럼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보증금 회수에 관한 문제니까 이것은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시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뒤로 오는 권리자죠.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우선의 변제받을 권리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다? 우선 변제권이에요. 맞죠? 근데 최우선 변제권은 이거는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최우선 변제권은 경공매시 이거는 보증금 중 일정위로 출발하죠? 이 차이를 이해해 두셔야 돼요. 보증금 중 일정위로 출발하면 이게 뭐라고요? 최우선 변제권.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로 나오면 우선 변제권이죠. 그러니까 3번님은 맞았는데 그럼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대항력이 있어야 되죠.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줘야 되죠. 그럼 이 확정일자 받는 곳은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또 하나가 동주민센터. 맞죠? 그래서 그러면 좋은 유력이 발생이 되더라. 이게. 그래서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3번님은 입주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경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우선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4번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자의 설정 등기일이 같은 경우 동주택에 대한 경매 시에 임차인과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권은 동수인이다. 지금 입주와 주민등록을 한 후에 계약서에 확정일자 찍었죠? 그러면 이 확정일자 받은 날짜와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았어요? 우선 변제권? 동수인이죠. 그래서 우린 이걸 날짜로 확실히 이해해 두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8월 21일 날 만약에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어요. 다. 그 다음에 계약서 확정일자 동일에 다 받았습니다. 그럼 이 임차인은 아직 대항력 취득 못했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역시 취득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8월 22일 0시서부터 대항력 취득하면서 우선 변제권 취득하죠? 그럼 만약에 8월 21일에 이 주택의 저당권에 설정 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저당권자는 등기한 날로부터 우선 변제권 취득했죠? 그럼 이때는 우선 변제권 누가 먼저?
당연히 먼저죠. 근데 8월 22일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이택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때는 우선 믿고 누가 먼저? 임차인이 먼저죠. 임차인은 0시에 취득했죠. 근데 저당권자는 9시를 넘겨야 돼요. 그런데 이 지문처럼 8월 21일에 만약에 입주와 주민등록을 했어요. 근데 계약서 확정일자는 8월 25일 날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날에 만약에 저당권이 들어왔다. 8월 25일 날. 그럼 임차인은 지금 22일 0시서부터 대항력 취득했죠. 이 상태에서 확정일자 찍어버리면 임차인은 이날로부터 우선문이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날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찍게 되면 찍은 날로부터 취득해요. 그럼 등기도 이때 들어왔으니까 이날부터 우선문이권 취득했죠.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동순이에요. 그러니까 4번 맞았어요. 이걸 뒤집어 보면 확실해진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8월 21일 날 확정일자를 먼저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자가 8월 25일 날 입주주민등록 전입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임차인은 3박자를 갖추지만 대항력 취득 못했죠. 그러니까 8월 26일 날 대항력 취득하면서 우선 면역권 이때도 취득해요. 이때 취득해요. 그러니까 이날에 저당권 들어오면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 이날에 26일에 저당권이 들어오면 당연히 임차인이 먼저. 이거와 똑같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대항력을 언제 취득했냐를 따지면 저당권자의 순위를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면 맞습니다. 다음 5번 지문이에요.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경매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권리가 있다. 자,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출발했죠. 이게 뭐라고요? 최우선 변제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최우선 변제 요건은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춰줘야 되죠. 이걸 언제까지 갖춰야 돼요? 이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죠. 이거 유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종기까지. 좋습니다. 종기는 기억하고 있네. 배당 요구에 종기까지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최우선 면제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항력권을 경매 등기 전까지 갖춰야 됩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경매 등기 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면제하면 저당권자의 피해 줄 우려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전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금액이 소액 보증금일 것. 맞죠? 네. 그럼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최우선 면제 요건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 확정일자는 오직 우선 면제권의 요건입니다. 대항력의 요건도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점 이해하시고, 이때 소액 보증금의 범위는 서울 정도는 기억하자고 그랬죠. 네. 그래서 16년 3월 31일서부터 서울은 보증금액이 얼마 이하 된다? 1억 원 이하야 되고, 1억 원 이하라면 얼마까지 최우선 면제죠? 3,400까지. 그다음에 최우선 면제해주는 범위는 이거 낙찰대금, 대지 낙찰가 포함이죠.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해준다. 기억하고 있죠, 이거? 예, 그래서 그 정도. 자,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이면 최우선 면제다. 그래서 맞았어요. 5번 질문도. 그러면 19번 문제 더 보실까요?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랬는데 지금 기억갑니다. 2017년 8월 21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17년 8월 22일 오전 0시이다. 맞죠? 니은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한 양수인은 임대리지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맞죠? 알고 있고. 디귿. 임차인이 전신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지번을 잘못 기재했다면 정정할 때까지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착오로 이거 514번지인데 541번지로 기재해버렸어요. 이거 대항력 인정했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틀렸고, 리을 질문.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OX. 제출함으로써가 아니고 수리함으로써. 그래서 말이에요. 결론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맞죠? 그러니까 디귿 지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 대항력 인정했어요. 근데 리을 지문은 임차인이 처음에는 제대로 전입을 했죠. 지번을. 근데 공무원이 착오로다가 잘못 수정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버린 거죠. 그게 수리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대항력 취득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임차인 주장을 그렇게 했던 거죠. 나는 처음에 제대로 했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야가 고쳐달라고 해갖고 내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 판례에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인정 안 해버렸죠, 이거. 그러면 그 공무원은 이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해야 되죠. 국가는 연대에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고용주로서. 그래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송이 되죠, 이게. 자, 그래서 리을 지문 역시 틀렸고, 다음 미음입니다. 한 집안에 다가구형 단주택 한 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그 집원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되는 수를 기재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OX. 다가구는 집원까지만 기재해도 되죠. 예, 그래서 정답은 지금 옳은 거라고 그랬죠? 몇 개? 2개.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는 지문이었나요? 자, 그러면 20번 문제 있잖아요. 보겠습니다. 이건 13회 때 문제 일부 제가 수정한 건데 문제가 아주 고급스럽죠.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문제 같지. 개공사 갑이 주택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임차인 을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갑니다. 갑은 을에게, 지금 개공이 갑이에요. 을이 임차인이죠. 갑은 을에게 주택인도 받고 주민등록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을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매수인은 경락일을 말하죠. 그러면 입주 주민등록한 날과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았어요. 임차인은 대항력 취득 못했죠.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어요. 이거. 그러므로 1번 질문 X. 2번 갑은 을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이라도 을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체결하면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OX. X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제인데 임차권의 등기 명령제는 일단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돼야 되죠. 보증금을 임차인이 반환 못 받아야 되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임차택 소지권화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요. 이때 이 등기의혹은 어떻게 되느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등기를 해버리면 이 등기는 일단은 대항력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죠.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면제권 이사 가더라도 유지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 임차권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이에요. 임차권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 임차일지라도 최우선 면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확정일자 찍었어요. 우선 면제권 인정해도 상관없죠. 여기 비용입니다.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임차권 등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 등기 자체는 경매 신청권은 있다 없다? 예? 경매 신청권은 없죠. 임차권 등기가 경매권이 인정돼버리면 이거 물권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경매권 없습니다. 그럼 경매하자면 소송해야 되죠. 이때는 소액사건시법이 준용되죠. 이때 경매로 신청할 때 주택인도 먼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맞죠?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경매권 없다. 그러면 이거는 명령에 의한 지금 등기 아닙니까? 근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등기할 수 있죠. 임차권 등기를 우리 민법에서 공부했잖아요. 임차인은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합의 등기를 이걸 민법상 임대차의 등기라고 그래요. 이거를 민법상 임대차의 등기라고 부르는데 이 등기의록 어떻게 되느냐. 이 등기의록도 똑같아요. 대항력 우선면제권이 있어요.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면제권 없어요. 확정자 찍었다. 우선면제권이 있어요. 그 임차인. 그 다음 비용은 합의 등기는 누가 부담해야 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죠. 뭘 같이 해요 지금 등기 비용인데. 권리자가 부담해야 되죠. 예, 그래서 취득자가 이제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해 두시고. 따라서 임차권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이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2번 질문. 지금 임차권 등기가 경료됐다고 그랬죠 지금. 그럼 이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틀렸고 3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을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결제를 하도록 담보권자의 관계에서 주임법의 종종 규정에 의할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거 기억나세요? 자, 최우선 면제. 지금 서울의 경우 지금 1억 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된 게 16년 3월 30일이라고 그랬죠. 이때 이제 1억으로 상향된데 이제는 어떻게 됐었냐면 9,500 이하에서 3,200까지 해줬어요. 서울의 경우. 그럼 이제 서울 소재 주택을 예를 듭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주택인데 여기 권리관계가 1번에 저당권이 들어왔는데 이자가 들어온 날짜는 15년 3월 30일이었어요.
두 번째로 근저당권자가 들어왔는데 야가 들어온 날짜는 16년 7월 30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이 임차인이 들어온 날짜는 17년 2월 28일이었어요. 이자의 보증금액이 1억 원이었습니다. 이 주택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때 요 임차인 말이에요. 이자는 1번 저당권자에 앞서서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지금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현재 주임법의 기준에 따르면 이하는 최우선 면제 임차인이 맞죠? 하지만 저당권 설정 등기를 따져오면 15년 3월 30일 날 들어왔죠? 이때 당시는 얼마 이하였어요? 9,500이야. 그럼 이자의 신뢰 보호해야 되죠? 이하는 저당 잡으면서 그랬다니까요. 나는 가장 먼저 잡지만 내 뒤에 들어온 임차인이 만약에 9,500 이하라면 경매 절차에 3,200 양보해야 된다는 신뢰하고 있었죠? 근데 주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상향된 거 아니에요? 이자는 양보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자액은 주장 못해요. 근데 근저당권자 있죠? 이자는 16년 7월 30일 날 들어왔죠? 그럼 이때 당시에는 1억 이하가 맞죠? 그러니까 야한테는 주장할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주임법의 규정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담보권자의 관계에서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 실무 가시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 최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을 중개할 때는 저당권 잡혀있죠? 꼭 따져봐야 돼요. 이때 당시에 소액 임차인이 범위가 어디에 든나? 우리 여기는 얼마예요 지금? 얼마 이하의 임차인이 돼요 여기? 예? 6천이에요? 진짜로? 소액 임차인 서울 1억, 과밀억 저운역은? 과밀억 저운역 8천. 그 다음에 광역시 6천. 기타 지역은 5천. 우리 동네는 알고 삽시다 우리. 예. 그래서 5천입니다. 5천 중에 1,700까지죠? 1,700까지예요. 안산, 김포, 용인, 광주는 그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광역시를 적용하고요. 이게 인천광역시는 과밀억 저운역이죠? 글로 되고 다음에 광역시는 군지역은 전부 다 기타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3번 질문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4번 질문입니다. 갑은 을에게 광역시 내에 있는 행정구역이 군지역이에요. 군지역의 경우도 주택임대차법 보장하고 있는 광역시 기준에 따라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OX. X예요.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들은 전부 다 기타 지역으로 내려가죠. 참고로 그럼 있잖아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주택이에요. 과밀억 저운역으로 가야 되죠. 맞죠? 인천은 과밀억 저운역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은 광역시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과밀억 저운역이죠. 그래서 이제 부평구에 있는 주택은 과밀억 저운역이에요. 그럼 인천시 그저 인천광역시 광화군에 있는 주택이다. 그럼 기타 지역으로 가죠. 기타 지역으로 가고 인천광역시 송도 있죠. 송도. 광역역 저운역? 아니거든요. 송도는 광역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 부평구라든가 중구, 남구 이런 데 있는 주택들은 전부 다 시지역이기 때문에 과밀억 저운역으로 가고 강화구이나 옹진군에 있는 주택은 전부 다 기타 지역으로 내려가고 송도는 경제자유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과밀억 저운역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광역시 기준을 정해요. 근데 이것을 알고 오시는 손님이 있다니까? 대단해. 거기 송도에 있는 개업공사들 있죠? 송도에 있는 공인인사들 죄송한 얘기지만 한 80%는 이거 모를 거야. 뭐 하기사 뭐 몰라도 큰 지장은 없지만 거기 소액임대차 중개할 일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OP를 주택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소액임대차가 될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월세가 워낙 세기 때문에 OP. 자, 그래서 4번 질문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군지역은 아닙니다. 광역시 기준 아니에요. 5번 갑니다. 갑은 을에게 을이 주임법이 정하고 있는 최우선 면제 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OX.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권 요건입니다. 이거 최우선 면제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네, 조금 쉬었다 합니다.